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SOS 상담실에 근무하는 김범구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역 분쟁 대응에 대한 주제로 상담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역 사기 및 무역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요새와 같이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수요 침체하고 금융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기에 또 코로나와 같은 복병을 만나서 많은 기업들이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는 한 50만 명, 미국에 한 25만 명, 중국에는 약 8만 5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타났고 그 확진자들로 인해서 그 지역, 그 나라 전반적인 조업 중단, 그리고 물류 업무, 금융 업무의 차질로 인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클레임이나 사기 등이 지금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그전에도 주로 등장했던 단어들이 결제 거부, 그리고 선적 거절, 그리고 계약과 다른 물건의 선적들 다양한 무역 사기 유형이 있었는데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손 세정제, 내지 진단 키트 등의 품귀 현상을 빚게 되었고 그런 아이템들에 대한 무역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하나 특이한 문제점이 중국의 CCPIT라는 조직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국 기업의 조업 차질, 물류 수배송 등으로 인한 납기 지연에 대해서 불가항력 증명서라는 서류를 일방적으로 발급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무역 사기, 무역 분쟁, 그리고 클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역 사기와 클레임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역협회에서 무역 사기 및 클레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무역 사기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무역 클레임은 범죄가 아니고 어느 일방의 악의에 기하지 아니한 사소한 실수 아니면 그 실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의에 기하지는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회사는 수출자는 수출대금의 전액을 적기에 받기를 바라고 있고요. 수입업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물품을 전액, 전량 적기에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하면은 그 계약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방의 의무 이행이 악의에 기하지 아니한 실수로 인해서 대금의 결제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품질에 약간의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진 무역 사기로 인해서 생긴 손해가 회복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수출자는 물품 대금 전액의 적기 지급을 위해서 물품을 실어 보냅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전량의 적기 인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요새 많이 문제되고 있는 해킹 피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입자가 해커가 보낸 이메일을 수출자가 보낸 줄 알고 수출 대금을 보냈습니다. 수입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출자가 연락 왔습니다. 수입자 돈 왜 안 보내? 나 그저께 보냈는데? 라고 하면서 송금증을 보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수입자가 믿고 보낸 계좌는 수출자의 계좌가 아니고 해커의 계좌였습니다. 해커가 수출상이나 수입상 회사의 컴퓨터 일방 또는 쌍방의 컴퓨터를 해킹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 중에 양자의 채권, 채무액, 그리고 근본에 발주한 퍼체스 오더의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수출상을 가장하여 수입상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야, 수입상, 이번에 우리가 라인 하나 증설하는데 돈이 좀 급하게 됐어. 또 이번에 돈 내일 모레까지 보내주면은 15% 깎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수입상은 15% 내고라는 말에 그 이메일에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돈을 보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해킹, 당연히 범죄 행위죠. 복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상이
금융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잠시 금액을 늦게 지불하거나 수출상이 보낸 물건 중에 실수로 하자 있는 물건은 나중에 다시 보내주거나 대금 차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 사기와 클레임은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고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역 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클레임하고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두 개의 본질적인 차이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역 사기의 유형, 그리고 유형을 파악한 후에 예방법,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문제인 무역 클레임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무역 업무를 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사기와 클레임을 약간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여직원입니다. 저희 여직원이 지금은 근무하지 않지만 저한테 무역업을 많이 배우면서 지금은 또 더 좋은 회사에 해외 영업 과장으로 가 있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6년 전에 신용장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얘기입니다. 신용장 개설 은행이 사기를 쳤던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DP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무역 사기는 대충 6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나눠집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실어보내지 아니하는 경우, 물건을 받고 돈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해킹, 그리고 불법 체류 용도의 초청장 발급 요청, 그리고 온갖 다양한 명분에 의한 금품 갈취, 그리고 목적항에 도착한 화물을 컨사이니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들이 요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컨사이니들이 물건 주문 후 결제 부족, 유동성 부족 등으로 약간 힘들어서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 직전까지 갔던 회사들이 수출상 내가 이번에 인수하기 힘들은데 나중에 물건 보내주면 안 될까? 라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선적 전에 절차 홀딩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냐면은 물건은 이미 목적항에 도착하였는데 그동안에 가격이 폭락한 등의 이유로 수입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아주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저 물건을 싣고 간 운송인은 물건을 빼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체화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통관 당국은 수출상이나 수입상은 모르죠. 통관 당국이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운송인입니다. 그럼 운송인은 어쩔 수 없이 체화료를 부담하게 되죠. 나중에 체화료가 쌓이게 되면은 운송인은 수출상이 묻습니다. 수출상, 내가 니네 물건 싣고 왔는데 컨사이니가 안 나와. 어떻게 해? 이럴 때 많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출상도 수입상이 등장하지 아니해서 대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거기서 싸게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상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금도 안타까운 사람은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은 단지 우연한 기회에 수출상과 수입상이 거래를 하고 그 물건을 실어했던 시점에 배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어서 물건을 실어준 상황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운송인에게 체화료를 부담하게 하라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수입상을 고른 사람 수출상입니다. 물론 C조건인 경우에는 운송인이 선납하고 수출상에게 고상 청구할 수 있지만 F조건 같으면 운송계약의 주체가 수하인 바이어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1차로 선납한 다음에 바이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어가 끝까지 인수를 거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운송인은 자기 자신의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무역 사기 패턴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요 근래 많이 문제됐던 것들 상대로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사기를 분류하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과연 거래 관련성이 있느냐. 해킹 같은 경우는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거래이지만 사기꾼인 해커하고 수입상 간에는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해킹이나 불법 체류 용도의 초청장 발급 요청은 거래 관련성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당사자의 사기 행위인데 해킹은 또 당사자 아닌 사기 행위로 분류되는 약간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돈은 받았지만 물건을 실어버리지 아니하거나 물건을 도착했는데 찾아가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요새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컨사이니가 등장하지 아니해서, 아니면은 컨사인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다른 문제고요. 운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출상 이거 통관비가 오른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
돈 더 내라고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우리는 물건을 빨리 통관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제1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고 보는 그런 양태가 많이 있고, 운송인은 우리한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갈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무역 사기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소액 거래에 대해서 결제를 잘해온 수입상이 있습니다. 수출상은 저 업체가 돈을 약간 늦게 보내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물건을 보냈고 오랜 동안 거래가 원만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말기에 수입상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 말기에 큰 규모의 오다를 내린 후에 대금을 갚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수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먹튀라고 합니다. 소액 거래를 원만하게 계속 진행해온 상태에서 수출자를 안심시키고 큰 규모 최종 거래에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 결제 거부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열어봤더니 우리가 합의한 물건이 아니고 폐목재가 들어왔어요. 폐목재, 폐건설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TT로 돈이 먼저 갔으면은 정말 저 물건에 대해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분들은 신용장으로 거래했을 경우에 저런 물건을 받아도 구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장의 대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추상성 원칙에 의하면은 신용장의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은 수익자가 들고 온 서류하고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일치되면은 저 물건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신용장의 추상성 원칙의 일부 후퇴시키는 가장 좋은 제도 하나가 인정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거는 신용장 대금 지급 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이고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인 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개설은행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간략 간편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절차는 간편할지 모르겠지만 은행이,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허위, 작성, 위조, 변조되었다라는 정황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을 입증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신용장 수상성 원칙 때문에 내가 이번에 쓰레기를 받았지만 돈을 줘야 되겠는구나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왔던 서류 중에 자꾸 번복되었거나 날짜를 변경하거나 얘네가 왜 이런 짓으로 나한테 메일을 보내지? 라고 의심스러웠던 그런 걸 다 정리하셔서 일단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런 서류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는 은행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은행처럼 전문가 입장에서는 왜 이런 서류가 나왔을까? 혹시 서류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위조 변조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수입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받으신 이메일을 모두 정리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은 혹시 법원에서 은행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청구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필요한 학습을 하시고요. 오늘은 또 다른 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도거래할 때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또는 초도거래를 지나서 기왕의 거래인데 거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명분으로 수출자에게 돈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수입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상 우리가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번에 관공서에 커미션을 내야 돼. 데파짓을 해야 돼. 변호사 비용을 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 항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들이 한 번에는 2,0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 쌓이고 나면은 몇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입자가 통관이나 지적재산권 등록, 입찰 등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돈을 보내온 요구하면은 그래 돈을 보내겠는데 그 서류가 뭐지? 보여줘봐. 영어로 공증해서 보내줘 볼래? 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상들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든지 초도 거래 그리고 거래 확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입상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당해본 분들은 경험이 생기죠. 아, 내가 저번에 돈을 버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법령이 없었대. 라는 경험을 한번 하시면은 수업료를 내시고 수업하시는 거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래, 나한테 그동안 바이어들이 보내왔던 많은 얘기들이 어쩌면은 근거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미리 선제 공격하실 수 있겠죠. 어떤 요청이 오면은 그래? 그 서류 보내봐. 응? 니네 나라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보내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선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건이 도착했는데 통관 비용이 인상되었다라는 명분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운송인도 있고요. 수입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금액하고 달라지면은 무조건 요청하십시오. 그래? 못 믿겠는데? 그 니네 공문 하나 나한테 보내봐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협회에서 상담했던 많은 케이스 중에 상담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원사에게. 그런 요구를 받으셨으면은 서류 요청하세요. 서류 받으시면 저한테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단 한 번도 그 서류를 들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목적 항구에 도착하였는데 통관 정책이나 항목의 추가로 당초 없었던 비용이 새로 생겼다. 돈을 더 내라. 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운송인에게 야, 운송인 정말이야? 그러면 그거 너 공문 보내봐.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이 진행될 겁니다. 요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건 도착하였는데 인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화물이 목적 항구에 도착하였는데 물건 가격이 급락하는 등의 상황으로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수출상 굉장히 답답해지죠. 이런 경우 채화료 등의 부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먼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관 당국은 수출상이나 수입상보다는 운송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먼저 부담을 요구할 것이고 운송인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돈 지불한 다음에 C 조건이면은 수출상에게 그리고 F 조건이면 수입상에게 구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 수입상을 고른 사람은 수출상입니다. 운송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운송에는 우연한 기회에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거래에 그때 내가 배가 있었고 마침 공간이 있어서 내 배에 물건을 태운 것이지 운송인은 잘못이 기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메일 해킹 보시겠습니다. 해커가 무역계약 당사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후 수출기업의 업무 담당자로 가장하여 수입기업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수입기업 너 우리한테 줄 돈이 25만 불이 있는데 요새 우리가 공장 라인 하나 새로 깐다고 돈이 좀 부족해. 15% 내고 해줄게. 빨리 보내. 그럼 우리는 돈을 빨리 보냅니다. 15% 이제 큰 돈이죠. 그러고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전화 오죠. 수출상으로부터요. 왜 돈 안 보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컴퓨터 해킹 당한 게 우리 잘못,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해킹이 누구 거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과학적인 실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커는 경찰보다 훨씬 더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에게 돈을 보내야 될 기업이 해커에게 속아서 해커에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수출상, 너희 컴퓨터가 해킹당해서 내가 속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만약에 수출상의 컴퓨터가 해킹당한 거라고 하더라도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수입기업은 수출상으로부터 계좌번호가 바뀌었어 라고 연락받으면 그래?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다음날 아니면 그날이 금요일이면은 아무리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60시간 내에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 바뀌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해서 해킹당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단다라는 것은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의 이행은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컴퓨터 이메일 해킹 진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장면은 여기는 월드뱅크에서 저한테 보낸 메일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FBI가 보냈고 옆에 있는 건 구글이 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빌 게이츠가 저한테 보냈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IMF가 보냈습니다.
저 5개 이메일의 내용 똑같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이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당신 계좌번호를 몰라. 나한테 알려줘봐. 라고 왔습니다. 자, IMF에서 저한테 돈 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 게이츠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보낸다고 했었을 때는 그냥 다 지우시고 앞으로 수신 차단 거부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를 컴퓨터 해킹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메일 해킹하는 범죄자들은요, 양사의 컴퓨터 2개를 다 들어가든지 하나만 들어가서 A사와 B사사의 채권 관계를 많이 봅니다. 받을 돈이 25만 불 있네? 담당자가 미스터 킴이네? 이메일이 뭐네? 그럼 해커들은 25만 불 알았어. 그리고 아이디가 ABCD야. 그럼 나는 ABCDD도 해.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수입자에게 보내죠. 수입상, 나 미스터 김인데 니네 우리 25만 불 채무 있는 거 알지? 우리가 요즘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15% 내고 해줄게. 빨리 보내. 우리는 그럼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돈 보내고 나서 나중에 채권자 기업이 또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깎아주겠다라는 이메일 해킹이 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깎아준다는 메일이 아니더라도 리퀘스트라든지 어전트, 페이먼트, 인콰이어리 이런 단어들이 있는 메일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들께 메일을 보내고 싶었던 업체고 여러분들과 비즈니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메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킹은 내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요새처럼 불경기 속에 있을 때 20만 불 초도 오다 한다? 무슨 근거로 20만 불씩 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초도 거래 5천 불, 1만 불부터 시작해서 나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이 당신 회사로부터 신발을 사겠어. 초도 불량 28만 불이야. 말도 안 되죠.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신는다고 하더라도 초도 거래로 28만 불은 진짜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이메일 받으시면은 그 이메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메일은 해킹에 의한 이메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이메일과 매우 유사한 가짜 이메일 만드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abcd 인데 abcde abcdd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를 교체한다라든지요. 그리고 문자를 하나 빼버리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보낸 사람이 이메일 주소 맞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열게 됩니다. 무역업체의 업무용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후 수출입 거래에 중요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번에 초도로 얼마를 발주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크레딧 노트가 얼마가 있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날짜가 이상하죠? 2018년 5월 31일 시작했으면은 만료일은 2018년 5월 30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 위조 여권 만든 사람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날짜가 이상하죠? 그 사진도 옆에 여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권 사진이나 비자 사진은 여백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런 불법 체류 용도의 초청장 발급 요청이 왔을 때 물론 저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보다가 도망갔을 때 우리가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른 외국인들이 저런 일을 자주 벌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정말 필요해서 초청장 발급 요청에 관련된 업무를 법무부에 요청했었을 때 이 업체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일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공장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외국인이 이메일을 보내오면은 그래? 관광비자로 와. 우린 14일까지 관광비자 입국 가능해. 물론 그건 그 나라 상황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 반드시 중요한 상용 비자 이런 거 아니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각서한 장 받으십시오. 야, 외국인, 넌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장하고 어디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닌 경우엔 너 검찰한테 바로 끌려갈 수 있어. 법무부에 끌려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에서 접촉하여 일면식도 없는 기업이 초도 금액으로 큰 규모를 제한하고
당신 공장에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래 와도 되는데 관광비자로 와 라고 얘기하시면은 다시 연락 안 올 겁니다. 또 요새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채권자 우리가 이번에 부도를 맞았어. 뱅크럽시가 왔어.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금액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그럼 니네 부도나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서류 좀 보내봐. 영어로 공증해서 보내. 라고 하면은 서류 안 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가 만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소재지 국가 법령을 대충 알아보시고 채권 신고 절차에 비용이 들지 않으면은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저 업체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거짓으로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하든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절차를 밟으면은 그 얘기를 다시 하지 않고 일부분 변제해 온 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서류가 오면은 결선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서류부터 보내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죠? 2번 보시면은 A가 B에게 물건을 팔았는데요. B가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네 나라 상표권 무단 등록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A에게 책임 묻습니다. A, 야, 상표권 네가 무단 등록해가지고 전부 다 폐기하게 생겼는데 내가 싸게 살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놓은 범죄 전략을 상대방에게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사기 유형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업체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거 약간 노멀하지 않아, 이상해 라고 하시면은 꼭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들은 제가 다 다룬 사건들입니다. 송금을 했다라고 거짓말 시키면서 위조 입금증을 보내왔고 그 위조 입금증을 가지고 수출상으로 하여금 현지 포워더에게 서렌더 처리하게 하고 화물이 인수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법인이고 세금을 이만큼 내 라고 하면서 자기 회사가 큰 것처럼 자기 회사의 실존 여부나 규모를 가장했던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긴 일인데요. 무효의 수표를 위조해서 보내고 물건 선적을 독촉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라번, 선사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다음에 거기에 BL 번호를 대충 만들고 BL이 발급 직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물건을 선적시키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케이스에서는 BL 번호를 생성했던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가서 매입 의뢰하고 기다리다가 제가 저 BL 번호는 가짜다라는 것을 찾아냈고 그리고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저희 의뢰인이었던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79만 불의 손해를 가까스로 막았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법 보시면은 대부분이 신용장 위조하면은 수익자가 매입은행을 상대로 서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서류 일치하는 것처럼 만드는 사례인데 이 케이스는 신용장 개설 은행과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공모해서 신용장 위조했던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물건을 싫지 않았는데 싫었다고 거짓말 시킨 경우 2번이 그런 케이스고요. 1번하고 3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계약의 목적과 다른 물건을 실은 거죠. 폐품을 실었어요. 폐품. 원래는 중국산 고추가 와야 되는데 저 수출상이 폐품을 선적하였고 돈 찾기 직전에 저희가 저 서류는 잘못되었다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던 사건이고요. 2번 아예 싫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싫었다라고 얘기하고 비해를 위조해서 위조비를 갖다가 제출했고 막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니켈을 수입했던 사건인데 니켈 같은 광물은 성분 분석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도 99.9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 때는 90%도 안 되는 순도를 가진 제품을 99.9%가 나왔다고 서류를 위조해서 매입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고 저 서류는 우리가 발급한 게 아니다라는 공문을 받아서 저 사건도 좋게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자는 물품 선적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상환받았는데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상환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매입은행이 수출자를 상대로 다시 수출 대금의
상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매입은행이 수출상을 상대로 돈을 받아간다고 하면은 수출상 굉장히 억울해지죠. 물건은 버리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 운송인이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거래관계에 우연히 개입된 것처럼 이 경우도 신용장 개설 은행, 매입은행은 양자 간의 은행 거래에 우연히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수입상을 잘못 골라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수출상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상환은행의 부당한 상환 거절이 결국은 수익자로 하여금 그 돈을 모두 상환하게 하는 것이 신용장의 논리나 계약법의 논리에 의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물건만 보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수출상이 안타깝지만 은행은 그나마도 기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 저 판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물건을 찾아가는 이른바 보증도랑 관행입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처럼 근거리의 국가에서는 화물이 미리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우연한 사정으로 서류가 늦게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운송인은 원칙대로 의하면은 수입자가 가지고 온 선화증권 원본과 교환으로만 물건을 내어줘야 되는데 지금 수입자가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으면 물건을 찾아서 빨리 전매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류가 오지 않아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수입자하고 은행이 연서,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만드는 서류, 보증서, 레터 오브 개런티를 운송인에게 제출하면은 운송인은 그 레터 오브 개런티를 오리지널 BL 원본과 똑같이 보고 물건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내어주는 것은 운송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화증권에는 상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원칙상 오리지널 선화증권, 오리지널 BL과만 선화증권 BL, 즉 OBL과 교환으로만 물건을 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레터 오브 개런티가 들어왔을 때 물건을 내어줘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LG를 가지고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빴던 운송인은 LG를 갖고 물건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OBL을 들고 수화인이 왔습니다. 소진이 왔습니다. 운송인이 얘기했습니다. 야, 어저께 내가 물건 내어줬는데 보증도랑 교환으로 해줬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상환성을 무시하고 레터 오브 개런티와 교환으로 물건을 내어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운송인이 얘기했습니다. 레터 오브 개런티는 관행이야 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우리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론 보증도란 관행이 있지만 보증서를 받고 물건을 내어준 운송인에게 위법성이 감소되거나 없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즉 수하인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레터 오브 개런티를 발행하고 보증도의 관행에 의해서 물건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운송인이 자기 위험 부담하에 하는 일이지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고 그리고 레터 오브 개런티를 가져온 수입자의 권리도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위의 보증도로 화물을 인수하려는 사례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저런 판례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저런 관행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볼 수 없는 사례고요. 그리고 비해를 위조하여 선적 통지하고 수출 대금을 편취하려는 사례,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상이 물건을 선적하지도 아니하고 선적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갔는데 제가 그때 운이 좋게도 머스크 싱가포르 브랜치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BL번을 만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죠. 그러면 당신이 해준 말을 공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공문을 받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선적 서류는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서류의 위조 내지 허위 작성의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 추상성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고 수입자인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대금 지급을 금지, 신용장 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때 저희 의뢰인이 손해 예방했던 금액이 79만 불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죠.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법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저 제도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거래한 것이 신용장에 의한 결제이고 물건을 열어봤는데 쓰레기, 폐목재더라. 이런 경우에 추상성 원칙 때문에 무조건 대금 지급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런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라는 가처분 제도를 법원에 제기하시면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많이 생깁니다.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입금증을 받고 난 다음에 물건을 주라는 얘기를 포워드에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포워더가 수입업자가 가져온 가짜 입금증을 보고 물건을 내어줬습니다. 이때 수출업자가 미국 포워더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업자인 한국 업체는 굳이 미국 포워더나 미국 수입업자에게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업자랑 계약한 사람은 한국의 포워더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포워더가 관리, 감독하는 책임 범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수출업자인 한국 기업은 한국 포워더 상대로 미국 포워더가 대금 결제 또는 수출업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인도해 준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